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밀리의 서재에서 리딩북을 읽고 있는 책읽지라 이가입니다. 오늘 읽어볼 책은요, 로랑 슈발리에가 지은 우리는 어떻게 화학물질에 중독되는가입니다. 이 로랑 슈발리에라는 작가는요, 프랑스의 의사예요. 영양학 전문 의사이자 프랑스 몽펠리에 대학병원센터 의사로 여러 진료소의 메디컬 영양 부문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쓰신 책들이 굉장히 또 흥미로웠는데요. 나의 음식 처방전, 힘들이지 않고 하는 다이어트, 약은 적게 복용하고 식물을 더 섭취하자, 임산부를 위한 해독 가이드, 이런 책들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화학물질, 환경호르몬, 농약, 그다음에 GMO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고요. 약간은 딱딱하기는 한데 이 책은 약간 엄마 아빠들의 교과서로 보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 먹거리를 어떻게 신경 써야 되는지, 그리고 또 우리 스스로도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2장 식품 첨가물과 포장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 식품에 첨가하는 물질을 식품 첨가물이라고 한다. 색소, 방부제, 유화제, 감미료 등이 이에 속한다. 역사적으로 인간은 다양한 물질을 첨가물로 사용해왔다. 식품 첨가물은 합성 첨가물과 천연 첨가물로 나뉜다. 예를 들어 색깔을 내기 위해 강황, 무 등을 넣고 식품을 보관하는 데에는 소금을 이용했는데 이런 것들은 천연 첨가물이다. 그러나 요즘은 식품을 많이 팔기 위한 마케팅 목적으로 첨가물이 사용되고 있다. 식품을 보기 좋게 하거나 생산 비용을 줄이거나 식품을 쉽게 만들기 위해 첨가물을 사용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식품 화학 첨가물은 우리 몸을 교란해 소화불량 같은 각종 질병과 부작용을 일으킨다. 오늘날 사용되는 첨가물은 대다수가 합성 첨가물이다. 식품 기업들은 괜찮다고 하지만 첨가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제대로 연구되지 않은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서로 다른 첨가물이 만나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첨가물이 약이나 농약 잔류물 등의 또 다른 화학물질과 만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에 관한 보고서나 자료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물론 첨가물의 유독성 여부를 판단하는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과연 테스트 방법이 믿을만 할까? 동물 실험의 경우 첨가물이 일으키는 단기간의 영향만 관찰할 수 있다. 실제로 인간이 첨가물을 오랫동안 섭취했을 때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제대로 알려주지 못한다. 더구나 나이가 들어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몸이 약해졌을 때 첨가물 만성 중독이 어떤 영향을 일으킬지 현재로선 알 수가 없다. 특히 화학 첨가물은 장기가 형성되는 태아식이나 유년기, 성장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럽 보건당국이 여러 물질에 대해 현재 알려진 과학적인 정보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했고 그에 따라 식품 첨가물 재분석 계획을 시사했으나 진행이 더디다. 안타깝게도 재평가 연구는 주로 기업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다. 그런데 기업이 보건당국의 자사의 데이터를 전부 양심적으로 제공할까? 또한 겨우 어렵게 마련된 규제가 풀리도록 애쓰는 여러 로비단체의 영향력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소비자 개개인이 행동해야지 마냥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 유기농 제품에 허용되는 첨가물도 있으니 식품 첨가물을 무조건 거부하라는 것이 아니다. 식품 첨가물의 섭취를 가능한 한 줄이라는 것이다. 공공기관은 여러 가지 식품 첨가물이 과연 꼭 필요한지 따져봐야 한다. 각 식품 첨가물의 효과와 부작용이 어느 정도 비율인지 좀 더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평가해 굳이 필요하지 않은 식품 첨가물은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나노혁명. 식품 첨가물에 관해 중요한 새로운 사실이 하나 있다. 바로 나노 입자가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아무런 협의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기도 하다. 나노 입자는 10억 분의 1m에 해당하는 작은 입자다. 나노 입자는 원료에 새로운 성질을 부여하는데 이 새로운 성질이 건강에 특별한 영향을 끼치는지는 제대로 증명되지 않았다. 식품 기업들은 식품의 구성을 변형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성분을 사용하면서도 해당 성분의 유해성 연구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노 기술도 기밀로 분류되어 치밀한 마케팅과 과학자들의 입에 발린 말에 힘입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즉 과학자들은 나노 입자가 위험성이 없다고 자신 있게 소개하지 못할 경우 대중을 안심시키거나 대충 얼버무리며 기업의 편에 설 것이다. 이 모든 것에 이어 기업이 원하는 방향을 연구한 연구 결과와 무수한 허위 광고가 손을 잡을 것이다. 또다시 소비자는 세뇌되는 것이다. 나노 입자 형태로 된 두 가지 물질, 이산화타이타늄과 무수규산으로 알려진 이산화규소를 예로 들어보자. 이산화타이타늄은 시중에 판매되는 프렌치 드레싱, 레토르트 식품, 디저트 등 다양한 식품에 사용되는 백색 색소다. 화장품의 광채를 높이는 데에도 쓰이는 이산화타이타늄은 광물 형태일 때는 화학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중성 입자지만 나노 입자처럼 형태가 변형되면 화학작용을 하게 된다. 이산화타이타늄이 인간의 세포에 들어가면 자칫 심각한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몇 가지 실험에 의하면 나노 입자는 간, 콩팥, 뇌를 손상할 수도 있다니 하루빨리 보충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노 입자 형태로 된 이산화규소 역시 광물 형태일 때와는 다른 영향을 미친다. 다른 나노 물질과 마찬가지로 나노 입자 형태의 이산화규소도 실제로 어떤 입자 형태인지는 아직 라벨에 제대로 명시되지 않는다. 그런데 나노 입자 형태의 이산화규소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 나노 입자로 된 이산화규소는 식품이 굳어서 서로 달라붙는 것을 막아주는 응고 방지 효과가 있어서 다양한 양념 소스와 파우더에 첨가된다. 아직 정보가 부족한 상태이니 될 수 있으면 응고 방지제는 경계하자. 이 책에 좋은 게 이렇게 중간중간에 그 물질의 이름을 잘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이 물질의 기호, 예를 들면 여기 이제 프랑스에서 쓰여졌으니까 유럽의 기호인 E171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산화타이타늄 땡땡 백색 색소 어디에 쓰이는지 이제 용도도 알려줘서 이거를 보고 있으면 우리가 나중에 식품 첨가물 뒤에 봉지를 확인해서 이런 것들이 들었으면 피할 수 있게끔 가이드를 줍니다. 식품 안전 스캔들. 유럽연합은 다양한 응고 방지제의 사용을 현재 허용치보다 늘리기로 했다. 사실 이 규정은 나노 입자가 아닌 첨가물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왜 나노 입자 첨가물이 마음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일까? 임산부를 대상으로 나노 입자 첨가물을 주의하라는 조치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 임산부의 건강이 걱정된다. 동물 실험 결과 나노 입자는 10중 8구 태반을 뚫고 태아에게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나노 입자 첨가물이 태어날 아기와 아동, 성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증명한 공식 자료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가 진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 기업들은 나노 입자를 은밀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하려 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건강과 소비자보호청은 2007년 기업들과의 회의에서 자사의 제품에 나노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기업이 있으면 일어나 보라고 했는데 모두 가만히 앉아 있었다고 한다. 기업들은 자사식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잘 알고 있다. 양심에 찔리는 것이 없다면 왜 기업들은 제품에 나노 입자가 함유되었다는 사실 혹은 나노 기술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라벨에 표기하지 않는 걸까? 나노 입자를 사용하면 도움이 되는 분야가 분명히 있기는 하다. 예를 들어 나노 입자는 자동차 페인트 칠을 매끄럽게 해주고 교량의 강철을 더 단단하게 해주며 일부 제품의 탄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나노 입자 형태로 된 은은 박테리아를 막아준다. 그러나 나노 입자가 수질, 토질, 공기질을 변화시키고 생태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도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제품에 대량 사용된 나노 입자가 자연 속에 어느 정도 확산되는지 아직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것이 문제다. 나노 입자가 함유된 폐기물을 소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안정성에 대한 점검 없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니 놀라운 일이다. 네, 그리고 이런 첨가물들을 인체에 쌓였을 때 생기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발암물질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가공식품이 얼마나 첨가물로 변복되어 있는지 알고 나면 놀랄 것이다. 그러니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가공식품은 가능한 한 피하는 수밖에 없다. 첨가물 함량은 라벨에 표기되어 있다. 여기서는 특히 문제가 되는 몇 가지 첨가물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첨가물 목록은 이 책 뒷부분에 첨부한 유독물질 가이드에 실려 있다. DHA, 일명 산화방지제 2320은 인간의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분류된다.
산화 방지용으로 가공품에 사용되는 BHA는 에스트로겐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고 내분비계를 교란할 수 있다. 또한 아이를 과도하게 흥분시키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BHA는 어디에 들어있을까? 껌, 퓨레, 인스턴트 스프, 그 외 가공식품, 특히 아이들이 즐겨 먹는 가공식품에 들어있다. 라벨을 잘 읽어보고 BHA가 들어있는 식품을 사지 않으면 된다. 네, 또 다른 부작용으로는요. 첨가물과 행동장애. 행동장애를 일으켜 아이를 과도한 흥분 상태로 몰아가는 첨가물도 있다. 특히 다양한 색소는 벤조산 유형의 방부제 및 유사 물질과 만나면 위험하므로 아이가 되도록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자료도 있다. 연구는 좀 더 확인하고 깊이 살펴봐야 하겠지만 어쨌든 유해성이 의심되는 것을 아이들에게 자주 먹이지 않는 것이 좋다. 네, 그리고 또 논란이 많은 파라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한 파라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방부제 성분인 파라벤은 합성 파라벤과 천연 파라벤이 있다. 식품의 산화작용을 막아주는 파라벤은 라즈베리 같은 과일에도 들어있다. 파라벤과 접촉하는 경로는 두 가지로 구강과 피부를 통해서다. 구강으로 섭취되는 파라벤은 대부분 소화액에 의해 파괴되어 물질 대사 작용을 하고 피부로 흡수된 파라벤은 혈액 속으로 직접 들어간다. 파라벤은 내분비를 교란하는데 에스트로겐 행세를 하며 내분비를 교란하는 정도는 에스트라디올보다 수천 배 낮다. 그렇다 해도 되도록 파라벤이 함유된 화장품은 피하고 파라벤이 첨가된 식품의 섭취도 줄이는 것이 좋다. 약도 마찬가지다. 라벨과 설명서를 잘 보면 파라벤 함유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으니 충분히 피할 수 있다. 논란이 되는 알루미늄. 알루미늄은 서구 음식에서 가장 자주 발견되는 성분 중 하나다. 식용수에도 알루미늄이 함유되어 있으며 함유량이 제각각이다. 실제로 알루미늄은 탁한 수돗물을 맑게 소독하는 데 사용된다. 또한 아주 적은 양이지만 알루미늄은 고형 식품에 함유되어 있다. 채소가 자라는 땅 속에 알루미늄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알루미늄은 다양한 물, 식품 첨가물, 일부 주방용품에도 들어있다. 알루미늄을 과다 섭취하면서 장애나 질병이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면 알루미늄은 내벽을 손상해 장애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알루미늄은 소화 과정 중 장 속에 정상적으로 있는 박테리아의 구성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 유럽 보건당국은 알루미늄이 뇌에 다량 쌓이면 뉴런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면서 우려하고 있다. 동물 실험 결과 알루미늄은 기억 손상과 집중력 장애 증상을 보이는 퇴행성 신경 장애를 일으킬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보건청에 따르면 음식을 알루미늄 포일에 싸서 오븐에 넣으면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 해도 알루미늄이 소량 전이될 수 있다고 한다. 대황, 토마토 퓨레, 소금에 절인 청어 같은 식품을 알루미늄 용기에 담거나 알루미늄 호일로 싸서 오븐에 넣으면 산과 소금이 만나 음식 속의 알루미늄 함유량이 높아진다. 레토르트 식품과 패스트푸드에 알루미늄 그릇을 사용하면 토마토를 함유한 음식, 식초가 들어간 통조림 식품, 식초 그 자체의 알루미늄 농도가 높아질 수 있다. 산성식품을 알루미늄 포일로 싸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알루미늄이 식품에 특별히 많이 들어가는 일은 없으니 가능한 한 알루미늄 포일 대신 유산지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식탁 위에 유전자 변형식품. 우리의 식탁에는 생각보다 유전자 변형식품 GMO가 많이 올라온다. 프랑스 법에 따르면 GMO 함유량이 완제품 성분의 0.9%를 넘으면 라벨에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GMO 없음이라는 표시가 있어도 GMO가 함유된 사료를 먹고 자란 동물로 만들어진 것일 수 있다. 그래서 자사 제품에 GMO가 없는 사료를 먹고 자란 동물로 만들어졌음이라는 내용을 분명히 명시하는 업체도 있다. 명시되지 않은 첨가물. 식품 성분의 라벨 표시 규정에서 예외 조항이 적용되는 대상은 특히 비포장 식품이다. 즉 우리가 구매하는 식품의 첨가물이 모두 표기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포장하지 않고 파는 식품, 비포장 상태로 파는 식품에도 여러 가지 첨가물이 들어있을 수 있다. 아황산염 처리 과정을 거치고 포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되는 마른 과일, 피자처럼
다양한 처리 과정을 거치면서 GMO가 함유된 재료가 들어갈 수도 있는 가공식품이 대표적이다. 간단히 말해 우리의 식탁에 오르는 먹거리에는 식품 가공 보조제, 농약 첨가물이 들어있다. 뿐만 아니라 포장지의 입자는 식품, 플라스틱, 잉크 등으로 전이된다. 특히 분명히 추가로 함유되었는데도 첨가물로 분류되지 않는 것도 있다. 젤라틴, 염화 암모늄이 대표적이다. 부작용이 없는 물질이라서가 아니라 굳이 표기할 필요가 없어서다. 젤라틴을 살펴보자. 돼지, 소, 채소 중 어디서 추출한 젤라틴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젤라틴이 식품에 함유된 일부 비타민과 무기질의 흡수를 방해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젤라틴이 식품에 함유된 일부 비타민과 무기질의 흡수를 방해할지 어떨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모든 첨가물은 충분한 연구를 거친 것일까? 도대체 첨가물이 어느 정도 들어있는 것일까? 왜 식품 회사들은 식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가공 과정을 속 시원히 알려주지 않는 것일까? 프랑스는 첨가물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했으나 다른 나라의 첨가물 검사 수준은 아직 부족한 단계다. 네, 이게 2장의 내용이고요. 뒤에 보면은 피해야 할 첨가물, 그리고 감미료, 방부제, 산화방지제, 각각의 용도별로 합성 첨가물의 종류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플라스틱 포장재와 주방 용품들이 얼마나 안 좋은지, 비닐 랩이 얼마나 안 좋은지, 레토르트 식품들, 그 가공 치즈처럼 이런 치즈들이 또 얼마나 안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2장까지 읽어드렸고요. 이걸 보니까 저는 원래 좀 약간 먹는 거에 둔감한 타입이어서 잘 신경을 안 쓰고 먹었었는데 아무래도 한 번 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옛날에는 아이, 그렇게 오래 살겠어? 약간 이런 마음도 있었는데 보다 보니까 이게 뇌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쨌든 소화기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고 나니까 좀 더 경각심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저는 리딩북에서 7장 우리 몸은 화학물질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좀 더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리딩북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밀리의 서재에 가면 월 한 권 정도의 책값으로 무제한 책을 읽을 수도 있고 또 저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분들이 책을 또 읽어주는 리딩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리딩북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재미있는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이 오디오북 형태가 마음에 드신다면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